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산업을 알면 수익이 보인다. 오늘은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피벗 기대감 지연, 글로벌 통화정책 향방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연초부터 있었습니다만 점차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이제 동결 쪽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 알아볼까요? 우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움직인다고 하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늦출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4월 하반월 금융시장에 노이즈로 작용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영향을 주진 않을 걸로 좀 봐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 이 전월치와 비교하기보다는 예상치와 비교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기만 하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뭐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근데 이 세 가지 경제 지표 가운데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중요한데 결국 동계 기간이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성이 배제되는 구간이고 이제 4월 달 발표된 3월 이제 물가가 예상과 달리 좀 높게 나왔던 거는 때마침 이제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26일 PC부터 시작을 해서는 물가가 예상치보다는 소폭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확인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후퇴될 수 있다는 그 해석들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투자자분들께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 팬데믹 전과 후를 놓고 봤을 때 이 경제 지표 결과를 해석하는 법이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용지표 내에서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3월 이제 30만 3천 명 나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 수치라고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진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봤을 때 그 4배를 과거에는 6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레벨을 좀 높여가지고 13만 명, 16만 명에서 한 23만 명 정도까지 좀 보면 연준이 경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 부분에 좀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물가 추이도 그렇지만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좀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거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팬데믹 이후 경제 지표를 해석하는 건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잣대를 가지고 반영을 한다고 하면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앞서서 전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팬데믹 이후에는 고용이 좀 예상보다 강한 상태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용, 소매 판매, CPI 이 가운데서 CPI가 지난달에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으로 중동발 이슈 유가의 어떤 들썩임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PC는 전망치 자체도 좀 둔화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 결과가 사실 2.1% 전년 동월 대비. 근데 이제 전월은 1.6이었기 때문에 높게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가 2.2%였기 때문에 이를 하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3월 PC 결과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떨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서비스 부문의 가격은 여전히 높아요. 하지만 이제 이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더 추가되기는 어렵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3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이제 26일 발표되는 3월 PC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뭐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소폭 떨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많이 후퇴되고 지금 현재 CME 패도 G2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PC 결과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당겨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CME 패도 G2의 모습들도 아마 완전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9월달 첫 금리 인하 그리고 12월에도 한 번 더 해서 올해 인하 총 2번 그리고 최종 정책금리 4.75에서 5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PC 결과가 확인되고 나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6월, 늦어져도 7월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그 확률값 많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이런 값들이 사실은 신뢰성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과 또 어떤 현실과 연준의 입장 차이로 인한 그 괴리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럼 PC 가격 지수 지금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상치보다 하회하는지 여부일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지금 현재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3월 PC, 근원 PC 예상치가 전년 동월 대비 2.6과 2.6입니다. 전월치가 2.5, 2.8이기 때문에 사실 헤드라인은 소폭 올라가고요. 예. 근원은 전월과 동일한 전월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지금 네. 현재 기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들어서 4.7% 부근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게 다시 반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식시장 역시 최근에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긴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모멘텀을 가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PC 관전 포인트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여부 당연히 소폭 떨어지면 더 좋고요. 물론 이제 반대로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하면 네. 이제 지금 뭐 금리 인하 시점 9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후퇴될 여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가정까지는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라고 하잖아요. PC가 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네. 지수 PC 이게 연준이 제일 신뢰하는 지표라고 하는데 예상치를 웃도는지 밑도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세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투자자분들께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네. 뭐 CPI든 PC든 물가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예. 연준의 금리 인상 구간 그리고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구간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 이후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확인되는 물가들이 완만히 떨어지긴 하는데 그 속도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 궤도 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이미 할 수 있는 여건은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해석들은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올해 1분기 때 발표되는 물가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시장에 가이던스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올해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적응을 하는 그 기간이 올해 1분기 때 발표되는 물가 지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접어들어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좀 떨어지고 한다고 하면 제가 방금 얘기해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9월이 아니라 6월과 7월 사이에 분명히 인하될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투자자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긴 했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연준 위원들도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매파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둘기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얘기 한번 들어볼 만은 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난해 이제 하반기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정책 금리보다 물가가 하회하는, 그러니까 플러스 실질 정책 금리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준이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거고요. 올해 2분기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실질 중립금리보다 실질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정 기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물가 오름폭을 낮추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게 임계치를 벗어나는 기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접어들게 되면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 중립 금리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질 정책 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이 계속 장기화된다고 하면 지금은 뭐 금리 인하 시점을 논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제적인 변화들을 염두에 두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난해 7월에 금리 인상을 멈췄던 시기부터 사실은 이런 어떤 금리 수준 자체가 물가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조건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더 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시기를 늦추게 됐을 때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적절한 시점에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조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PC는 얼마 수준이면 좀 안정됐다. 완전히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2% 초반인가요? 저는 이 얘기도 좀 네. 드리고 싶은데요.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목표치, 보통 미국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2%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물가가 항상 목표치에 근접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 그대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 물가가 목표치에 딱 부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대 초반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그거는 물가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된다고 하면 연준이든 ECB든 물가 목표치에 거의 부합할 정도로 물가가 떨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강조드리지만 지금은 이 물가를 바라보는 눈높이를 조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가는 2022년도 하반기 때 피크아웃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금리 인상 구간에서 물가는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이제 지난해 7월 이후로 이제 금리 인상 중단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가 전년보다는 둔화되는 속도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합당한 경로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가 경로를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분명히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한다는 대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다만 물가 지표를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되도록이면 빨리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크지만 항상 물가 지표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연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긴 하지만 3월 PC 그리고 4월 FMC를 통해서 연준은 분명히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언급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상황이 많이 반전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이후부터는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 또 주식시장은 또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만연하고 있는 경제지표 결과를 놓고 바라보는 통화정책 수순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히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필요하면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존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 그 뉘앙스의 발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급하지 않다라면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뉘앙스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인상 가능성은 현재로서 전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금리 인상 중단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지난해 하반기가 지금과 비교해 보면 물가가 더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금리 인상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더 낮은 레벨인데 지금 이 수준에서 다시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앵커님이 자꾸만 이제 그런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계속 강조하는 걸 보면 약간 물가를 염두에 두고 좀 연준의 뭐 금리 인하의 그 시점이 자꾸 이제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것 같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연준 위원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매파적인 발언들은 시장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에 가장 큰 요인들 중에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여론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게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잡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는데 그걸 뭐 매파적으로 발언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올해 이루어지지 않고 시점이 계속 딜레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는 안정적인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달에 3고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 아무래도 환율이 1,400원 선 찍다 보니까 환율, 유가, 금리까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유가는 안정적인 레벨, 2선 이상까지 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는 레벨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유가는 사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사실 이란이 그동안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 보면 이 부분이 좀 기존과는 판도가 많이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현재로서 놓고 온다고 하면 중동의 긴장이 더 악화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현재에서 단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는 평균적으로 60에서 80달러 선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안정적인 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 사실 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유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그게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올라가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지만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해석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뉴욕 연은의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뀐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합적으로는 일단 그 연준이 물가를 잘 고삐를 잡았다라는 쪽에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유럽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럽 쪽에서는 이제 피벗 가능성이 좀 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CB 쪽의 발언들을 보시면은 거의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ECB에서 계속 발언들이 이번 주에 나왔었는데 큰 변화가 없으면 유가 상승이 진행되더라도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ECB 위원이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없다면 6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일 것이다. ECB 부총재군요. ECB 부총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이 먼저 피벗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중동 지역의 긴장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ECB 입장에서는 4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싶었던 사항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ECB가 이 연준이든 기타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을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중앙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4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시사를 하는 걸로 좀 우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월 ECB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 단행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ECB 총재를 비롯해서 최근 발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로존의 펀더멘탈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3분기 사실 유로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역성장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때는 가까스로 0%. 그래서 기술적 경기 침체를 피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다시금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직면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ECB 당연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싶은 니즈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 들어서 독일과 프랑스, 유럽의 경제 강국들의 물가 하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ECB가 6월 달에 먼저 단행할 여지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연준과 동일하게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연준이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 그 가늠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ECB가 6월 달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발 앞서서 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경기 때문에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물가도 가파른 하락을 보여줬다는 점까지 조건이 부합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또 미국과 발을 맞출지 아니면 유럽 먼저 할 것인지에 따라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를 먼저 하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한미일 재무장관이 개입하면서 엔화 원화 약세를 좀 저지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1,400원 선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1,400원 재진입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의 고점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하방 압력이 더 높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원달러 환율의 변화 동인들은 결국 미국의 물가 결과 이에 따른 이제 통화정책 수준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결국 PC 결과 그리고 5월 FMC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역시 다시금 1,400원대로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수준에서 조금씩 원화 강세 쪽으로 좀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환율 변동성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들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율 관련된 수급 부분에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월 이후부터는 이 환율의 변동성은 지금보다 낮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과거보다는 높은 레벨에서 계속 움직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 그런 상태죠. 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많이 높아진 부분들이 최근 3년간 원달러 환율이 과거보다는 레벨이 높아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앞으로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의 폭이 좀 제한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1,280원 정도까지 충분히 떨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엔화 가치 급락은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34년 만에 최저치를 또 한 번 기록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엔화가 안 잡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엔화 약세는 사실 이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놓고 봤을 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엔화 약세, 우리나라 수출, 특히 철강이나 IT, 기계 쪽 수출 감소에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 가치 평가를 줄여두기 때문에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수출과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 수지 감소로 인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데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엔화 약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변곡점은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시점이 엔화가 현재보다 강세로 방향성을 전환하는데 트리거가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엔화 약세, 사실은 이제 4월 하반기에 들어서 미국의 물가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다는 게 반영되면서 지금 엔화 약세가 두드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되기보다는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3월 PC 결과 5월 FMC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엔화는 약세가 아니라 강세 압력을 받는 형태로 좀 전환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은행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에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경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했던 상황인데 이제는 임금과 물가 간의 선순환이 일본은행이 확신이 가질 정도로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가지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 정책으로 변환을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는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계적으로 계속 시행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좀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단계적으로 네. 시행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엔화가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네, 비정상적인,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일본이 오래 끌어왔는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차근차근 일본 쪽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엔화 약세는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네요. 자, 미국 금리 인하 연내에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긴 하지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2쪽에는 이제 6월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겠고 네. 미국은 7월? 9월인가요? 9월? 언제로 예상하시죠? 첫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3분기 이제 9월 달로 보고 있는 상황이죠. CME 피도 G2를 보면 시장이 바라보는 연준의 통화 중 수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금리 인하 시점은 이제 9월 그리고 네. 한 번 더 12월 달에 하게 돼서 예. 올해 총 2번 50pp 정도 인하할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화정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테이블이 있는데요. 결국 3월, 6월, 9월, 12월에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FMC 때 이제 제시된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최종 정책 금리, 중위값과 레인지 값이 바뀌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3월 수정경제 전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중위값 4.6은 그대로 유지됐고 레인지는 기존 하단이 3.9에서 4.4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올해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통화정책 수순과 관련해서 연준이 조금은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을 이미 3월 달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바라보는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다는 분위기에 좀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6월 FMC 때 분명히 그 중위값과 레인지의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네. 몇 번 인하하고 최종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월 말과 5월 초에 이제 4, 5월 FMC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과거 경험상 제가 전망을 해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까지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를 적용을 해보면 연준은 5월 FMC 때 사실 통화정책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좀 짚어줄 시기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6월, 늦어져도 7월 달에는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전망은 9월, 12월이지만 6월, 7월에도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겠다. 이번 FMC 5월 1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5월 FMC 그날 이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예상 외에 또 깜짝 호재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산 전략, 시간이 없습니다. 피벗 기대감이 지연되고 있고 높은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자산 전략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4월 하반으로는 위험자산 가격들이 안정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감속을 보였던 구간이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우상향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얕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맞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나스닥 그리고 섹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IT, 경기, 소비재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타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성장과 대형 퀄리티 또 국내에서는 뭐 반도체 업종이나 자동차, 금융,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 5월 이후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5,100선 이하, 코스피는 2,650 이하에서는 비중 확대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좋은 비중 확대의 기회였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